예, 좀 전에 영상을 보고 난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아가지고 좀 먹먹한데, 예, 제가 오늘 그 좌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울리네요. 괜찮으신가요? 예. 시간이 4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픽스가 돼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가 또 이렇게 뒤로 딜레이 돼가지고 배정된 80분 중에서 지금 70분밖에 안 남은 상태. 그래서 오늘 저는 좌장이라기보다는 이 발언을 갖다 제지하는 사회자의 역할, 관리자의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농업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이 대토론회를 갖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12.3 비해상 계엄이 이제 촉발된 이후에 이제 그 1,7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농업농촌 먹거리 진영,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49개의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함께 이제 그 농업농촌, 농어촌, 그 다음에 먹거리 등등과 관련된 논의들을 갖다 이렇게 좀 모으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왔고,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의 이제 그 발제가 되어지는 이제 그 정리돼서 말씀드리는 주제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그 먹거리 진영에서 함께 논의해 왔었던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아까 임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먹거리 진영, 농민 운동 진영에서 주장했었던 내용들은 항상 그 일관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그 정책화, 입법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그것이 이제 그 방향을 잃어버렸었던 것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그 먹거리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농민 권리와 관련된 거, 식량 주권과 관련된 거,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입법이 이제 그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21대 국회가 이제 종료되어지면서 자동 폐기됐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아까 전정독 위원님 말씀 맞다나 다시 이제 또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는 끝장내는 이 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주제 발표는 이제 그 5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저희가 PPT를 준비하지 않고 한글 문서로 하는 이유는 이제 좀 진행의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농정 대전환과 개혁 방향 및 추진책에 대해서는 농업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의 손영준 정책위원장님께서 먼저 이제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님이 이제 발표. 그리고 식량 주권 실현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국농민의 총연합의 강승준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이보희 상임대표님, 그리고 지역 재생과 희망 농촌 개혁 과제 하승수 풀뿌리 공동행동 운영위원님, 이렇게 해서 5분이 이제 발표를 해 주시게 됩니다. 한 분마다 6분 정도의 시간밖에 못 드리는 이제 그 상황입니다. 먼저 손영준 정책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버될 때에는 박종서 운영위원장님이 좀 과감하게 좀 같이 공동자청을 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손영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대회의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먹거리 진영이 큰 연대체를 만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이라는 정책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대회의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연대의 개혁과제 수립 경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연대의 개혁 과제는 21대 대선 과정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 국정과제 수립 그리고 농정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축적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 과제는 5대 목표와 개헌 의제 그리고 각 목표에 따른 2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료집 21페이지입니다. 개요입니다. 개혁 과제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무분별한 시장 논리에 파괴되고 있고 먹거리에서도 극명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보호주의 확장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직결되고 있는데 정부는 자본과 기업 중심의 농정으로 사회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기회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내란에 맞선 민주주의 회복력이 국민과 헌법이듯이 농업, 농어촌, 먹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회복력입니다. 따라서 농업, 농어촌, 먹거리를 지키고 살리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개혁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입니다. 개혁 과제는 5대 목표와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고려하여 개헌 의제를 포함하였습니다. 5대 목표는 농정 추진 체계 개혁, 기후 위기 대응, 식량 주권과 먹거리 기본권 확립,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전망 구축과 읍면 자치권 보장입니다. 개헌 의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격적인 개헌 국면까지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집 24페이지입니다. 세부 과제입니다. 연대회의 제1과제로 농정 추진체계 개혁을 목표로 4개의 세부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농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추진체계에서 행정이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민간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읍면까지 농정 추진 과정에서 국민 주권, 주민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부 과제 첫 번째는 국가 기구 내 식량 주권 지역 먹거리 담당 신설 및 행정 개혁입니다. 대통령실에는 현행 비서관실을 수석으로 격상하고 농업, 농어촌, 먹거리 분야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총리실에는 정책관을 신설해서 범부처 업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소당적 논의와 입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행정개혁 과제로는 주요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서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예산 및 조직 개편 등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권한 및 기능 강화와 농업회의소법 제정입니다.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민간 협치 기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농특위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농특위 관련 법, 시행령, 운영 세칙을 개정하는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단순 자문기구에서 정책 집행이 가능한 의결 권한을 가진 기구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을 위해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중단된 시범사업을 재개해서 광역도, 시군 지자체에서 농정 민주주의 실현과 협치 농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부 과제 세 번째입니다.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 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광역도, 시군, 읍면에서 실질적인 민간 협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주도형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농어촌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민간 협치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농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과제 네 번째입니다. 농협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농협개혁 추진입니다. 금융지주와 도시농협이 농촌지역 회원조합을 지원하고 농산물 판매 유통 등의 경제사업 기여도를 상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추진체 개혁 세부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의 손영준 정책위원장님께서는 농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농특위의 어떤 그 기능이 제대로 이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농특위에서 논의됐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정책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기후 위기 부분은 사실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에 있는 하나의 어떤 넘어야 될 굉장히 큰 산이다. 이른바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난의 시대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 협회에서는 나름의 어떤 책무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정리된 내용을 조성근 사무총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세부과제 5번부터 8번까지 핵심적인 부분들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과제 5번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면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보장입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전체 경작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차 5개년 계획의 10%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과제입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 농업 면적 3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전면 전환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 거버넌스 실행체계 구축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법 개정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위원회를 만들고 민간 거버넌스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등 각 기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지원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추경안 증액에 직불금을 넣어야 합니다. 작년 기재부에서 삭감된 135억 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친환경 임차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농지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인들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임차농입니다. 임차농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산물 인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 GAP, 저탄소 인증 등 분산된 인증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과제 6번입니다.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기후위기 심화로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환경이 악화되어 생산이 불안정하고 먹거리 수급 불확실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로 농업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재해보험법 개정, 재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농산물 공급 수급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농업 기후 적응 기금 설치가 필요합니다. 과제 7번입니다. 농업 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탈탄소 체제 실현입니다. 농촌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시설 원예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책 과제로 농촌의 전력망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축산 분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과제 8번입니다. 양분관리 기반 경축 순환농업 사업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축산 전환 지원입니다. 지역 내 가축 분뇨 효율적인 처리와 화학 비료 사용 감소를 통해 탄소 중립형 농업 구조로 전환하고 비윤리적 사육과 도살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눈치를 주시네요. 네, 다 끝났습니다. 경종과 축산 지역과 환경이 공존하는 탄소 중립형 경축 순환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양분관리 기반 적정 사육 규모 관리제와 경축 순환 직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페이스로 나가면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또 말씀을 또 경청해 듣는 또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이 의제 속에는 이 오늘 말씀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괄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특히 이제 강순중 정책위원장님, 전농 정책위원장님께서 이제 식량 주권의 어떤 확보 강화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속에 큰 아주 이 고직체로 해가지고 써서 있었던 게 이제 식량 주권 강화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식하면 굉장히 용감하구나라고 하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농특위에서 식량 주권 강화라고 하는 거를 그 보고서에 넣는 그 자체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 틀 속에서 강순중 정책위원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농정책위원장 강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두 분이 시간을 많이 줄여주셔가지고 제가 1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민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서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 부분에 좀 지식도 좀 약하고 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법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잘 아시겠지만 이는 헌법 제2장 제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헌법 조문대로 우리 농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에 대해 국가는 보장하고 있는가? 보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 농업, 농어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농산어촌 난개발을 거부할 권리, 재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불평등 협정과 시장개방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이중 삼중 차별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여성 농민의 권리에 대해서 국가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워 농업, 농어촌, 농어민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구조조정한 결과 모든 지표가 엉망인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를 향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현실 이야기입니다. 생산비는 폭등했는데 농산물 값은 폭락해서 논밭을 갈아엎는 농민. 재앙과 같은 기후재난에 와서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채를 떠받치고 있는 시설이 폭풍우에 잠기고 폭설에 무너지고 산불에 다 타버려 망연자실한 농민.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농민. 이러한 농민의 처절한 현실에는 눈 감고 물가 상승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 탓으로 돌리면서 농민을 죄인 취급하고 수입 일변도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는 정부.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을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니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니 하면서 농민을 폄하하고 천대하는 정부. 이 정도면 농민을 버린 나라 아닙니까? 농민을 투명인간, 등해국민 취급하는 나라에서 농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식량주권 확립과 식량주권 확립 과제는 농민의 존엄과 가치를, 어민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개혁 조치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발표하는 개혁 과제 6가지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식량권과 건강권, 정치적 권리, 참여권, 이주권, 여성 농민의 권리, 생물 다양성의 권리,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 농민 공동체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는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을 배경으로 농민의 생산할 권리와 국민의 먹거리 접근 및
소비의 권리를 보장하는 식량 주권이 실현되는 농정 대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추구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법금 대신 식량 주권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기본법이 가리키는 농정 방향이 틀렸는데 이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본법은 양곡관리법, 농지법, 농협법 등 여러 농업 관련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농업 분야 모법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지상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기에 농민배제, 어민배제, 농업해체와 소멸 등으로 국가의 지속 불가능 위기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세계는 지금 각국 위기에 맞서 식량 주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식량 주권을 농정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식량 주권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조건에 맞게 식량을 생산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생산과 무관하게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식량 안보와는 달리 스스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줄이겠습니다. 농민을 투명인간 등에 취급하는 나라에서 농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식량 주권 확립까지는 농업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개혁 조치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 33쪽부터 39쪽에 6가지 개혁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는 시간 한 30초 정도에 제가 책 두 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농민기본법 관련된 책이고요. 하나는 농민권리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농민권리 책은 오늘 자장 역할을 해주시는 윤병선 교수님의 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있죠? 책 더 선전하실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예. 여기에 이제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의 이제 그 제안에는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른바 이제 그 시민 농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에 대한 원군을 확보한다. 우리가 이제 남태령의 모습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도시와 농촌의 어떤 연대의 어떤 그 내용들, 이제 확보의 내용이 여기 그 39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서 이보희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상임 대표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발전해 주실 텐데요.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먹거리 선순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준비가 돼서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살려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과 관련된 또 강조점도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이보희 대표님 그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개혁 과제는 총 4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세 번째가 GMO 관련 정책이고, 네 번째가 먹거리 기본법 제정입니다. 먼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업 및 생산은 불안정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수입에 의한 물가 안정에만 치중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먹거리 자금력 확보와 함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과제로 총 5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했는데요. 첫째는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시대에 최소한 3대 곡물 및 7대 밭작물에 대한 자금력 확보 및 자급 기반 강화입니다. 둘째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이고요. 일시적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인이 직접 먹거리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먹거리 긴급 돌봄 지원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먹거리 선택권이 없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먹거리 학교 공공급식에 최소한 의무급식이 될 수 있도록 식재료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넷째, 채식 선택권 보장 및 관련 전문가, 영양사와 조리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식생활 교육 정규 과목 편성 및 먹거리 생태 실습 중심 교육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이 2023년 현재 완료된 지자체가 115개소이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130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급식 외에 공공급식 그리고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 정책은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역 간 식품비가 천차만별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공식품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비율은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LMO 감자 수입과 관련해서 농진청이 승인을 결정을 했는데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먹거리 정책을 국민이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여 없이 정부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확대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소규모 농민 가공 제도화와 친환경 식품 가공 활성화, 특히 국민 참여형 먹거리 정책 상설 공론회장, 주로 우리가 수기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운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유전자 가위 등 신규 GMO 농산물 규제 및 GMO 완전 표시제 시행입니다. GMO 일부 기업과 학계 등을 필두로 유전자 가위 등 신기술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거나 GMO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등 신규 GMO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농관원, 종자원, 풍관원, 환경부 등이 각각 주도하고 있는 민간 합동조사를 농식품부를 총괄 부처로 해서 GMO 안전관리 직접 당사자인 국민과 농민이 참여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작물 GMO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 책임하에 GMO 오염 사고 피해 농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되고요. 네 번째는 원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먹거리 기본법 먹거리 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져야 되고 먹거리 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재생과 희망농촌과 관련된 이른바 이제 그 소멸 위기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입에 담기도 참 이 거북스러운 말로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인데, 관련해서 이제 난개발과 관련해서 농민들과 함께 항상 그 싸움의 현장에서 선배에 서 계신 그 하승수 변호사님이신데요. 우리 저기 그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한데, 여기는 풀뿌리 공동행동 운영위원으로 표시하셨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제가 농촌 정책 분야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지하철 탈 때마다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 숫자하고 농촌의 한계면 사람 숫자가 어느 게 더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타는데요. 그만큼 사실 농촌의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토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게 면지역이 73%를 차지하는데 지금 면지역에 사는 인구가 500만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전체 인구의 10%도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인구가 몰려 있고 농촌에는 인구가 과소화돼서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기본적인 농촌 공동체 유지도 좀 어려운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진 면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꼭지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결국에는 사람이 와서 살려면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그것이 단지 농업소득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국토나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떠나간 농촌을 지키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마을을 가꾸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공익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농어촌 주민수당 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면 지금보다는 농촌으로 돌아오거나 또 농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제정할 것을 19번째, 19번째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개인별로 다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 기금이라든지 마을 단위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정책 과제는 이제 기초 서비스인데요.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의료기관도 없어지고 학교도 지금 폐교위기에 놓인 곳들이 많고 그리고 뭐 대중교통도 줄어들고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 특히 면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의 기초 사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균형발전법도 너무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나 각종 법들이 이루어지고 읍면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이런 생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읍면의 주민들에게 자기 결정권도 주고 권한이나 또 재원도 좀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보면 빈집은 늘어나는데 막상 들어와서 살 집이 별로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면소재지 같은 곳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나 귀농, 귀촌, 귀향하는 인구들이 좀 들어와서 또 특히 고령화돼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화된 노인들도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의료복지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봐주시면 농촌 사회적 경제도 도시 중심이 아니라 좀 농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가지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째 정책 과제가 읍면자치권 보장입니다. 사실은 읍면의 이런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읍면 단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읍면에 자치권이 필요합니다. 1961년에 5.16 쿠데타 이전에는 우리가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는데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읍면의 자치권을 박탈했고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과거처럼 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할 수는 없더라도 읍면이 최소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의 권한이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읍면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읍면의 공간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서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이나 뭐 송전탑이나 요즘 이런 문제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들이 농촌 재구조화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청에서 그냥 용역져서 하지 말고 읍면별로 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읍면의 공간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고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법이라는 법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읍면의 주민들을 참여해서 읍면에 맞게 좀 이런 사회 서비스 활성화도 좀 추구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마을 단위 자치들도 좀 법제화해가지고 지금 이장이 여전히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5.16 이전에는 이장이 선출직이었는데 1961년부터 임명직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좀 이장 추천권도 좀 마을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마을 단위 자치기구도 좀 법적 지위를 보장하자라는 제안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제도도 좀 읍면별로 하자. 그리고 읍장 면장도 좀 주민들이 추천하도록 해가지고 지금처럼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그냥 읍면장 임명하고 임기도 보장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읍면장이 좀 주민 추천을 통해서 임명이 되고 임기도 보장해가지고 좀 책임 있게 읍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농촌 정책들이 좀 가능하면 대선 과정에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농촌이 좀 희망이 있는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섯 분의 주제 발표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예정된 시간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네 분의 이제 지정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따로 별도로 지금 자료가 배포는 안 됐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더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5분에서 6분 사이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멀리서 제주도에서 오신 김호김 1분 더 드리는 걸로, 그리고 곡성에서 오신 박웅두 위원장님은 한 30초 더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정책센터를 맡고 있는 송원규 박사, 박수로 청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9일에 비상행동 사회계획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 그 후에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 연대회의를 준비하시면서 상당히 또 내용을 깊이 있게 많이 진전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대선의 공약을 당들이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내부에서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위 차원에서는 또 전문위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세부 공약에 대해 토론을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이제 연대회의 출범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큰 구호 중에 하나였던 내란농정을 종식하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쌀 정책 문제하고 수입 농산물로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이런 정책들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다음 정부는 이전에 두 정부보다는 훨씬 더 나은 농정을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를 해왔던 것이 바로 기후 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후,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정책이 되겠죠. 이 부분을 현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제 가장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될 농업이 뒤처져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첫 번째로는 재해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기에 담겨 있지만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돌봄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값싼 가공식품의 가격이 훨씬 더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 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기후 농정 안에 지역 정책에서 이 기본소득, 그것을 주민수당이라고 부르든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지 간에 기본적인 지역에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제 어느 시점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재생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어떤 주체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설계해 나가면서 저희 또 이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농촌을 재생에도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는 농촌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적인 측면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영농의 전력화,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냉난방을 비롯해서 농사의 전기화 문제까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후농정의 어떤 큰 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세부의 사항들을 저희가 앞으로 다듬어 가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뒤처져 있는 한국의 농정을
좀 빠르게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 또 도시농업, 수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저희 준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 농정에서 가장 성공을 기대했지만 또 실패하기도 했던 현장과의 소통과 거버넌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정부에선 잘 구축을 하고 정말 현장과 소통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농업이든 먹거리 정책이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여러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곤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작동시키는 그러한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이 마지막에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선거 기간 그리고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그런 농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통, 거버넌스의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 오늘 이 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나름 어떤 그 정책화에 있어서 기여를 좀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조국 혁신당의 박웅두 농어민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조국혁신당의 농업위원장 박웅두입니다.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 농정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마당이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실은 좀 어줍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민의 삶과 국민 밥상을 지키는 조국혁신당의 약속에서 16가지의 과제를 이미 만들었고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또 앞서 연대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연대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에서 좀 더 저희 조국혁신당의 내용을 담는 몇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민부터 매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민의 소득 안정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기존의 공적지불금 또 농민수당과 어떻게 연계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안됐던 게 농어민부터 매월 30만 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건 첫 번째 추가할 내용을 담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농업 기계의 정기화, 그러니까 가수로 이제 저탄소 문제와 연동해서 정기화를 어떻게 더 구체화할 것인지, 그리고 농업의 과학화 기술화를 어떻게 더 촉진할 건지, 기존의 스마트 농장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학화 기술화를 촉진해서 농어민들의 일손을 어떻게 절감하고 생산비를 인하할 것인지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들은 이주 농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물론 이제 연대회의에서는 유엔 농민 권리선언과 관련된 부분들을 준수하고 인용하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이주 농업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추가된 내용들은 이렇게 하승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산어촌의 난개발 방지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그리고 경관 보존을 통해서 찾아오는 국민 쉼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 16가지 과제 내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총선 때가 되면 농민들의 대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이 합산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통해서 농어민과 지역의 정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 정책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서 인구 비례가 아니라 면적까지 포함한 비례 기준을 정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개혁 과제로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기구의 재편, 그리고 농어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농협과 수협중앙회장의 직선제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실은 농민들 위해 옥상의 옥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구들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농업민들의 참여를 보장을 해서 농업민들 이익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재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기반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중요한 3대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먹거리 기본법 이미 발의를 했고 양곡법과 함께 청년 농업 및 기본소득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 그리고 농업재해보상법, 또 농업노동산업재해보상법과 같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관련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대선 전후 사이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농업 농민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또 농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인 연대체가 필요할 때다 지금이.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정치권과 함께 이 농업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이런 연대기구, 지금 오늘 주재하고 있는 연대회의를 제 정당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갖다 여러 번 쓰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의 과학화 기술화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 주제 공약 내용 속에는 없지만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이른바 이제 AI 이야기 나오고 있고 스마트 농업 나오고 있고 한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농민의 어떤 입장 속에서 그런 과학화와 기술화를 갖다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또 나름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의제화하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역할을 또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신하섭 정책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드립니다. 진보당 정책국장 신하섭입니다. 우선 먹거리 연대에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과 문제의식들에 저희 진보당은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12대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어촌, 먹거리 영역 역시 저희의 핵심 과제로 삼고 같은 방향의 정책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우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행사했던 첫 번째 거부권이 바로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오랜 시간 요구했던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거부했던 이 장면은 윤석열 정권이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얼마나 천대해 왔는지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태령의 기적은 그와 정반대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요구 그리고 먹거리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응원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웠던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정권이 망가뜨렸던 농업, 농어촌, 먹거리 정책을 바로 잡아야 그것이 사회 대개혁이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당은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온 농민의 정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고 실제 조례 제정과 수당 지급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종덕 의원님이 농민들과 함께 농민기본법 그리고 먹거리 기본법을 발의해서 광장의 열망을 의회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약속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거리 정책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저희 진보당은 대통령 직속의 농민, 농업, 농촌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정이 국정의 최상위 의제로 다뤄지고 책임있게 조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 문제냐일 텐데요. 저희는 농업 예산을 임기 내 국가 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하고 그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분권화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 결정 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제 그리고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서 공정 가격을 보장하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가격위원회를 설치해서 가격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진보당은 식량 안보를 넘어서 식량 주권을 실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50년까지 곡물 자급률 50%, 열량 자급률 80%를 달성하는 목표를 법제화하고 쌀 의무 수입 그리고 TRQ 남발도 중단해서 자급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정권은 쌀 생산을 줄이기에만 급급했습니다만 이는 미래의 먹거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적정 농지를 확보하고 투기 농지를 국가가 환수해서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민의 삶이 우선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진보당은 농민수당법을 제정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직구제를 확대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농은 30만 명 육성하고 농지를 무상 임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농촌의 세대 전환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주농업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모든 농민이 존중받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어촌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진보당은 거주 장려금을 도입해서 인구의 유출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기초생활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농어촌이 단지 생산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섯째로는 진보당은 먹거리 기본법 제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먹거리의 생산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진보당은 농민 헌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민의 권리, 먹거리 기본권을 모두 헌법에 명시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농정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국민 개헌 투표를 통해 이 과제를 정식 제안할 예정이고 저희 먹거리 연대가 제시해 주신 개헌 방향강도 깊이 연대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진보당은 광장과 지역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싸우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발의하며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이 내란 세력 이후 새로운 나라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김호김 농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죠.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특별하게 이분을 더 주신다니 비행기 값이 안 아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농사를 지은 지 40년이 돼갑니다. 그리고 농 관련 단체에서 40년을 활동하면서 아스팔트 농사를 진짜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풍경으로 왔습니다. 당의 농업인 먹거리 현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신한 거를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신까지 해가면서 농민들이 이런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에 정책 과제들을 회의를 통해서 참관 자격으로 들었었고요. 제가 제주도의 지역에 간담회 왔을 때도 일부러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지금 5가지 목표 20가지 세부 정책 과제들이 제시됐지만 현장에서 모인 농민, 농민들이 제기하는 건 차마 여기에 다 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아까 40년 동안 식량위기를 얘기를 했었고 지역 소멸을 얘기하신 분들이 다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이 지지를 받는 이 농업이 이제 국민 농업이어야 된다는 것도 국민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깜깜만, 저는 농촌에 살면서 아이 소리는 그렇다 치고 부부싸움이라도 좀 하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제는 농촌의 지역 소멸이 공포스럽게 다가온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우리 농정 과제가 바로 실현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정의당의 농업민 먹거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고민과 함께 정의당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혁과제를 보면서 맨 처음에 추진 체계 개혁에 대한 일과제로 놓은 부분에 정말로 동감합니다. 지난 2019년 농업
농어촌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자문기관으로 하면서 대의제들을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지역에서는 그때 원탁회의들을 하면서 정말 농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들 모두 하셨을 거고, 이 농정계획에 대한 기대가 정말 높았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몇 개 없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자문기관이었던 이런 추진 계획 기구들이, 체계들이 확실히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 피해자로서의 농민, 농어민, 그리고 정말 대응자로서의 이런 농민 문제를 어떻게 같이 실현할 건가의 문제가 늘 고민입니다. 재보상법을 통해서 그런 피해를 이제 줄이기도 해야지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생태 직불금을 정말 고전해서라도 이런 친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는 이 전환에 우리가 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건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같이 마련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늘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될 화두가 되었습니다. 먹거리 기본법 재정 부분에 우리도 21대 강은미 의원님이 발의도 했었지만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들은 다시 곱씹어서 다시 한번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역 소멸 문제 얘기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장운도 목사님이 진짜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는 예산들을 마련하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이제 실험들을 했던 기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지역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막지 않는 길로 다시 정책적으로 바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개혁과제에 대한 정의당 농어민 먹거리 위원회에서 좀 고민하면서 했던 얘기고요. 지금 내란 종식해야 된다는 이 시기 문제, 이런 문제는 뭐 우리도 제일 과제로 놓더라도 지금 6번째 개헌 의제가 먹거리 대전환 연대에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의 트랙타의 농민헌법 쟁취라는 높은 구호가 눈에 선명합니다. 이 농민헌법이 개헌 의제와 맞물리면서 오늘도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 이게 토론 의제는 없어서 아쉽지만 앞으로 단계적이든 시기적인 문제에서 농민헌법 부분, 식량 주권을 골간으로 하는 이 농민헌법 개헌에 관한 이 부분은 더 특별하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체계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 농어민 먹거리위원회에서는 식량 주권 개념에서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을 헌법에 명시하고 명문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논의를 하면서 정말 설레했던 경험이 있고요. 농민 개헌운동 본부를 당 안에 꾸려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꼭 고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발 상호 관세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2%도 남지 않는 비보용 무역 관세를 압박하려는 건데, 제가 농민이었을 때는 농민 분들이 저에게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수입 개방을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농업이 초토화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이제 당의 책임을 맡으니까 이젠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더 이상 농업이 다른 산업에 이제 보호막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세계 무역 국가들은 WTO, FTA 다 어깁니다. 우리나라만 정말 충실한데
정말 이런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기합니다. WTO 재협상, FTA 이 폐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시각을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제기하면서 앞으로 정의당의 농업인 먹거리위원회에서 원외 정당이어서 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더 힘있게 투쟁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